네, 제가 잘못 따뒀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88페이지 가운데 있는 큰 번호 2번부터 자, 앞 시간에 매입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매입 채무. 자, 이번에는 이제 기타 채무, 유동 채무 중에서 유동 부채 중에서 기타 유동 부채의 개정 과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네.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당좌자산에서도요. 당좌자산에서도 여러분 기억날런지 모르겠네요. 예. 당좌자산에서도 예를 들면 미수금과 미수수익, 뭐 미수금, 미수수익 이렇게 묶어서 이제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예, 묶어가지고 자 여기서도 지금 부채에서도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있는데 두 개가 다 유동부채인데 어떤 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 하면은요 위에서 아까 매입채무 공부할 때도 우리가 미지급금이 여기 나왔었죠. 미지급금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면 미지급금이다.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 줬다면 그것도 미지급금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상품 외의 것을 구매하고 외상하는 것이 예를 들면 비품을 사고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미지급금.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미지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리후생비라는 건 이제 보통 회식 같은 거를 하는데 단체 회식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긴 단골이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 날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대금을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미지급금들. 네, 우리가 유동부채 미지급금이라는 개념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미지급 비용은 뭐냐? 이거는 말이죠. 어떤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서가 아니라 결산 때에 결산일에 이걸 확인합니다.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가 지급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지급 기일이 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았으면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확정된 채무. 지급 기일이 되었는데 지급하지 않은 건 미지급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지급 비용은 지급 기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뭘 지급하지 않은 걸 왜 따지느냐? 기간 지난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차료 같은 거요. 뭐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 매달 임차료가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차료를 예를 들어서 매월 20일 날 당월에 임차료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당월에 다 줍니다. 당월에 임차료는 당월에 발생을 해요. 그런데 당월에 임차료를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정이 돼 있다면 12월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이나 11월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내, 같은 회계년도니까 11월 달 임차료를 12월 10일 날 주면 12월 10일 날 임차료 비용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회계기간이니까 그 회계기간 내에 제대로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12월의 임차료가 문제입니다. 12월분의 임차료는 언제 지급하냐면 다음 달이니까 1월 10일이 되는데 이 1월 10일은 2020년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2019년도예요. 결산은 2019년 12월 31일에 하는 겁니다. 자, 12월 기간은 다 지났는데 대금은 이날 지급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12월 임차료를 12월 20일 날 지급하는 거였는데 우리 회사가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면 12월 20일 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합니다. 확정된 채무, 미지급금.
그런데 지금 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미지급금하고 달라요. 내년 1월 10일 날 원래 주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경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지만 12월 임차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단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에요. 차변에는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기록하면 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기입을 한다. 그래서 잠깐만요. 배터리가 어떻게 1시간밖에 못 버텨요. 네, 꼽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임차료가 차변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12월분 임차료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차변에 임차료 100만 원 비용을 발생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생주의니까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다 발생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유용한 회계처리예요, 그게.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아직 안 줬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100만 원 부채 증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은 대부분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결산일에 나타날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또 두 개 개념 과목을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선수금과 선수수입. 선수금 하면은요, 우리가 자산 배울 때 선급금을 배웠습니다. 그것의 상대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선급금 얘기도 나오네. 자산의 선급금은 선수금의 상대적인 계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선급금을 배울 때는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쓰는 자산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선수금은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예요. 받았는데 자산이 안 되나?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은 자산이지만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 받았으니까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것이죠. 자, 보면 이렇습니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판매하기 이전에 계약금 성격으로 그 대금의 일부 아니면 전부를 미리 수취한 금액은 해당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까지는 선수금이라고 부채로 처리해야 된다.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만 선수금이 됩니다. 그건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는 선수금이 이제 부채가 없어져요. 상품 줬으니까. 그래서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즉, 그 거래에 따르는 수익, 즉 상품 매출이 계상될 때까지는 그 거래의 대가의 일부를 미리 받은 금액이 바로 선수금이다 하는 거죠. 선급금은 자산이었고 선수금은 부채인데 이 두 개는 서로 상대적인 계정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금을 수령할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자, 현금으로 계약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겠죠? 자, 대변에는 이것이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라는 유동부채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부채 증가 5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위의 설명이 뭡니까? 상품이나 제품의 수익인식 시점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이 된다. 수익인식 시점이라는 건 뭐냐? 수익인식이라는 것은 상품의 수익인식은 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상품을 공급해주는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상품을 공급한다는 말은 또 무엇이냐? 상품을 거래처에 인도해주는 것이 공급이에요. 자, 상품을 만들어놨다. 그거 공급 아니에요. 아니, 상품은 만드는 게 아니죠.
상품을 사놨다. 이거 공급 아니에요. 사가지고 거래처 주문에 따라서 거래처에다가 배달을 해주면 그게 공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나 제품의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건 바로 판매 시점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판매 시점 이전에 대가나 그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았다면 그게 바로 선수금이 되는데 이게 부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품을 보내줬습니다. 또는 제품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가 어디로 와요? 차변에 와서 그날 없어져요.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이때 인식하는 거죠. 자, 여기 수익 인식 시점 이전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 수익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품을 팔았으니까.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제품 매출.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은 뭐냐? 만약에 계약금을 50만 원 받았는데 상품을 50만 원어치만 준 게 아니라 500만 원어치를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수금 50만 원은 이쪽에 없어지지만 나머지 대금 450만 원은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약금은 보통 10%를 만약에 건다고 봤을 때 500만 원어치 상품을 주문하고서 10% 계약금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입금 받은 날은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선수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가 이제 약속한 날 상품을 500만 원어치 보내줍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나머지는 외상으로 다음 달에 결제해 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자, 이제 상품을 인도해 주었으니까 대변의 수익을 인식시킵니다. 수익 발생, 상품 매출 500만 원. 상품 매출 500만 원. 차변은 선수금 50만 원 까고 부채 감소, 나머지 45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수금이 발생할 때의 회계 처리와 나중에 매출 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는 그 절차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은 계약금이었다. 그러면 선수 수익은 또 뭐냐? 이것도 결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당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에 차기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 뭐냐? 선수 수익이다. 이거. 당기에 받은 수익 중에 차기 것이 있으면 그게 선수 수익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선불로 받은 것들. 자, 그것을 우리가 차기로 이연시켜야 돼요. 차기로 넘겨주는 작업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기로 이연시키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할 때 선수 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이게 부채인데요. 자, 차변에는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해야 되는 수익 개정 과목을 기록하고 차변에다가,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분계를 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면은요, 처음에 수익이 입금되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당기와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았을 때 차변에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날 받았냐면은 10월 1일 날 받았어요. 10월 1일 날 현금이 뭘로 받았냐면 임대료를 받았어요. 임대료. 그러면 대변에 임대료 120만 원. 10월 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현금주의로. 그런데 이 임대료 120만 원은 기간이 어디에 해당되는 기간이냐면 당기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일 거예요. 9월 30일. 그러면 이 안에 이 차기가 9개월치는 즉 90만 원이죠. 120만 원 중에 9개월치가 90만 원. 이 90만 원은 뭐냐?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거. 차기에 속하는 부분이다. 10월 1일 날 임대료를 현금으로 이건 입금이죠. 제가 지금 말을 거꾸로 했네. 제가 지금 임대료를 지급했다고 했나요? 거꾸로 말했어요. 임대료를 받았어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10월 1일 날 임대료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의 임대료 1년분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9달 즉 9개월에 해당되는 이 90만 원은 차기에 해당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에 차기분이 속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을 차기로 이연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산 때 이렇게 해줍니다. 이 결산 때 이게 하는 게 수익의 이연. 수익을 이연시킵니다. 자, 우리가 당좌자산 배울 때 이거 좀 여러분 뭐 했을 거예요. 이게 뭐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해가지고 문제 풀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좀 기억이 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수익의 이연을 할 때 회계 처리를 보세요. 차기에 해당하는 수익 금액을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해서는 차변에 수익을 소멸시켜요. 취소. 그래서 임대료가 차변에 옵니다. 예, 90만 원이면 여기 90만 원. 대변에는 이때 선수 수익을 사용해요.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 9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선수 수익 90만 원 부채가 되고 미리 받은 차기분에 해당되는 90만 원이 차변에 오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이 차변에 오면은 수익이 어떻게 되냐면은 취소되는 거예요. 단기의 수익에서는 이 수익이 취소가 된다 이거죠. 2019년도 결산이니까 단기에서는 90만 원이 빠지게 되므로 손익계산서의 임대료는 결국에 얼마가 잡히느냐? 이날 10월 1일 날 12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가 결산 때 요 90만 원을 취소시켜 주기 때문에 단기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되는 30만 원만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게 선수수익입니다.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금하고 선수수익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큰 차이가 있어요. 선수금은 무조건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받은 것이고 선수수익은 절대 계약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이 아니라 단기에 받았던 수익금 중에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자라든가 임대료 같은 수익. 이런 수익이 차기분까지 포함해서 단기에 받았을 때 결산 시점으로 차기분 거를 이연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한다. 그 회계 처리가 바로 이거다. 이거. 네, 자 밑에 손익의 발생과 이연을 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부채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미지급 비용 이거 하고요. 이거 부채죠. 그 다음에 선수수익 방금 한 거죠. 이 두 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번과 3번이 오늘 하고 있는 유동부채의 미지급 비용과 선수수익입니다. 자, 비용의 발생의 미지급 비용 방금 이 앞에서 했죠. 이 앞에서 바로 지금 화면 위에 있죠.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임차료를 미지급했거나 또는 이자를 미지급한 거 또는 수수료를 미지급한 것들을 우리가 결산 시점에서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여기서 미지급금하고의 차이는 지급일이 되었는데 미지급한 게 아니라 지급기일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차기가 지급기일이야. 그러나 기간은 지났어요. 그것들이 미지급 비용이라. 그 다음에 이 선수수익 방금 했죠. 단기에 받았던 수익금 중에 차기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수수익으로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임대료 미리 받은 거, 이자 미리 받은 거, 수수료 미리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선수수익이다. 결산 수정분기에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당좌자산 배울 때 미수수익 이것과 성급비용 이 두 가지를 배웠었어요. 이건 자산이에요. 그래서 미수수익은 뭐였냐면은 수익금 중에서 단기분인데 아직 못 받았네? 이게 뭐냐면 여기 단기분인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급 비용이죠.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미수수익이에요. 예. 받는 사람. 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 12월 달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왔네? 12월 달 임대료가? 왜 안 들어왔지? 후불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12월 임대료는 1월 10일 날 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도 12월 달에 결산해야 되죠? 예. 시간은 지났어요. 12월 한 달. 그러면 내년 1월 10일 날 받을 임대료를 갖다가 미수수익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미수수익. 기간은 지났으나 아직 입금 받기로 한 날짜가 안 돼서 입금이 안 된 거. 그래서 미수수익. 그래서 기간이 지났으니까 수익 발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임대료 미수, 이자 미수한 거, 수수료 미수한 거. 그 다음에 선급비용 있죠. 보험료 같은 것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죠. 보험료 선급한 거, 임차료 선급한 거, 이건 미리 준 것들. 네, 그래서 이 4개의 개정 과목이 있죠. 이 4개의 개정 과목, 결국에 4개입니다. 요 4개. 수익의 발생과 이연 또는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개정 과목인데, 요게 말이죠. 우리 FAT 1급 시험에서 이론과 실무에서 실기 문제에서 아주 많은 점수를 차지할 거예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금방금방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거든요. 결산 때 하는 회계 처리라서 이게 조금씩 헷갈려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반복하다 보면 딱 정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꼭 안 되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걸 볼 때는 이해가 가야 돼요. 그런 이해가 가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자리를 잡게 된다. 자, 계속해서 유동부채의 예수금이라는 거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금. 예수금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회사는 예수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급여를 주는데 무슨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느냐? 회사는 말이죠. 원천징수 의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의 의무를 부여받았어요. 국가가 종업원 우리 근로소득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소득세를 걷어들이기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면 세무공무원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즉 사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해라 하는 게 원천징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셈이냐면은 직장에 내는 셈이 돼요. 직장의 급여 담당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둔단 말이죠. 그때 떼어놓은 세금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왜 예수금이냐? 우리 회사 돈이 아니거든요. 회사 돈이 아니야. 다음 달 10일 날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또 그냥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돈이 아닌 것을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해 두었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되고, 이거는 다음 달 바로 납부해야 되니까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의 급여 지급 시 공제액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도 근로자 부담분을 떼어놓죠. 4대 보험 하면 4가지지만 떼는 건 3가지를 뗍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이렇게 3개를 떼죠.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이 없어요. 100% 회사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회사를 위한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 산재보험료가 직원을 위한 보험료죠. 예. 근무를 하다가 어떤 재해를 입게 되면은 어때요? 보험 나중에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연금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재보험료 이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예수금에 포함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쭉 열거해 드린 것들 근로자 부담금으로 떼놓은 것이 다 예수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본인부담금, 그 다음에 보험료에 여러 가지 보험료에 원천징수한 것들. 원천징수라는 건 세금을 의미하는 거고 보험료는 이제 공제 금액에 해당이 되죠. 본인부담금. 보험료는 이제 본인부담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 씨의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변에 급여를 줄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급여 500만 원. 500만 원. 자, 이 5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홍길동 씨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보험료, 여러 가지 건강보험료 등이라든가 고용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이 공제금을 떼보니까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수금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8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홍길동 씨 계좌로 이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 480.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 10일 날 납부를 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러면 이 예수금이 대변의 부채가 증가했다가 납부하는 날 차변에 와서 없어집니다. 차변에 와서 예수금,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20만 원이 세금 아니고 건강보험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건강보험료라면은 예수금이 20만 원이 차변에 와서 이거 이제 부채가 상계 처리되고 상계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부담분이 또 2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20만 원을 공제했으면요. 회사가 2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납부는 4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냐면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해요.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에 이제 현금으로 납부를 했으면 현금이 40만 원이 대변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항상 이렇게 일치하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는 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더라. 예수금. 자, 일단 예수금은 여러분 요 예수금 개념 과목 하나만 알아두시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부가세 예수금은 뭐냐? 상품을 판매하면서 매입자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 그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해 둔 것은 그냥 예수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여러분 단기 대여금에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안에 상환하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거 이게 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차입해가지고 보통예금에 입금시켰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돈을 빌려서 보통예금에 입금시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6개월 후에 갚기로 했는데 6개월이 됐어요. 약속한 날이. 그러면 이제 상환해야 되겠죠. 이때 단기 차입금 없어져요. 부채 감소. 6개월 후에. 그러면 대변에 우리 회사 통장에서 이제 돈 만들어 가지고 계좌 이체했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이자 비용은 뭐냐? 돈을 빌렸는데 공짜로 빌릴 리는 없죠.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한다면 이렇게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과 함께 은행의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게 단기 차입금이 100만 원이 있었고 만약에 이자가 10만 원이 있었다면은 11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 부채가 대변에서 증가하고 상환할 때 차변에서 감소하게 된다. 다음에 이제 가수금.
네. 가수금하고 이제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는데 요걸 좀 가수금보다는 유동성 장기 부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유동 부채 마무리가 다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면 벌써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유동 부채 마무리하면서 비유동 부채와 자본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비유동 부채와 자본까지.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요. 네. 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여러분 또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